자, 지금까지 했던 걸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 LBJ 린드 존슨의 화폐 발행과 생산성 약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중동 세력에 대한 영미 동맹의 경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10년간 발생을 했죠. 다음 폴 볼커와 레이건 대처리즘으로 자본주의 4.0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 2009년 중국이 리먼 브라더스 이후 IT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급속도로 패권국이 됩니다. 다섯 번째, 2016년에 트럼프는 이제 중국이 선진국화가 되었으니까 자유시장 경제로 시장을 개방하게 요구합니다. 보통 이때 교육과 그 다음에 금융을 개방해라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컨텐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여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소비력이 훼손되는 미국은 단계별로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하려던 걸 해보도록 할게요. 신자유주의 탈세계화가 지금 없어지는 시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몰라요. 사실은. 첫 번째, 글로벌 항로를 한번 봅시다. 대만이 먹히면 동아시아에는 무기 칼이 들어옵니다. 세계 3대 항로가 있어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태평양 항로, 그 다음에 유럽 항로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럽 항로, 그리고 대서양 항로, 유럽과 아메리카를 연결하고 있는 항로, 북극 항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제하겠습니다. 한국의 생명줄이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한국과 일본의 생명줄이에요. 원유와 자원들의 핵심 수송로가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대만이 먹히면 어떻게 된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를 다 작살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어요. 남중국해 이따만큼 우리 땅이고 서해도 이따만큼 우리 작전 영역이고 우리 땅이다. 그래서 2021년에 백령도에 40km 앞에 중국 군함이 왔습니다. 지금 서해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카디지란 게 없어요. 러시아나 중국 애들이 비행기랑 전함이랑 맘대로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는 2022년 뉴스인데, 최근 뉴스예요. 12월. 뭐 중로 군용기 카디즈 진입, 서해 실사격 훈련. 그리고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걸 상당히 많이 좀 숨겼죠. 그리고 진보 정권, 진보 언론들이 대체로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지역 이렇게 중국의 영유권이 뺏겼거든요. 필리핀이 뺏겼어요. 그래서 다음 타겟은 우린가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미 필리핀처럼 바다가 뺏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미군이 있음에도 저렇게 됐고 사실 서해도 미군이 있음에도 저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원래 필리핀은 미군이랑 동맹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똑같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만이랑 이렇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한 모양입니다. 자, 아세안을 보면은 여기 필리핀과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걸 막는 형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먹으면은 이제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초 기지를 차지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2년간 취역한 군함 자체가 우리나라 해군 전체를 능가합니다. 이게 남방 해군뿐 아니라 북방 해군까지 포함해요. 그리고 북방 해군은 서해에서 실전 종합 훈련을 하죠. 대망 침공 훈련도 그 다음에 한반도 유사시 훈련도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최근 근데 4년간 군사력을 상당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먹히면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도 식량 자급이라도 되지. 한국은 식량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2024년 대만 선거 이후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성이 있는가? 자, 두 번째, 화폐 전쟁과 오일 쇼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도 이 석유를 씁니다.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중국이 러시아도 우리 편이거든요. 중국이 러시아랑 편도 먹고 어떻게? 러시아랑 편도 먹고 이란과 사우디도 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라요, 상황이. 그리고 위안화 결제를 했죠. 페트로 달러를 와해했습니다. 뭐 사우디랑 어차피 사이는 이제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냥 스스로 접은 것 같아요. 스위프트망을 러시아에 차단을 시켰다는 거는 러시아가 이제 그 달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전쟁했기 때문에 차단시키는 건 맞는데 이제 다들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미국이랑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전쟁을 할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이거 전쟁하면은 그간에 모아뒀던 달러를 못 쓸 수가 있겠구나. 아이러니하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달러에 대한 사용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위안화가 페트로 위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중국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방국에만 트는 미국의 특혜가 있어요. 통화수합 라인인데 그 중에서 기축통화국에게는 상설 통화수합을 줘요. 딱 안정성만 보장된 국가들.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이게 달러 공급을 강화하겠다도 최근에 나온 게 이거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안정적인 통화가 아닌 곳에는 비상 통화 수합을 한 6개월짜리 이렇게 해줍니다. 신흥국이나 혹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대침체 때나 아니면 팬데믹 기간 동안 비상 통화 수합을 맺었고 그렇게 달러를 안정화시켰죠. 그래서 G20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서 이제 통화 수합을 어떻게 맺어야 된다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통화 수합을 합니다. 아무리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연준이 완전히 독립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을 맺었을 때도 우리가 IMF 때 달러를 무리하게 달러 가격을 낮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외환 보유고를 손실을 봤죠. 그래서 통화 수합 형태로 대침체 이후부터는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방에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미국이 솔직히 여유 있을 때 맺어주는데 비상시에는 뭐 이제 좀 엇나간다 그러면 안 맺어주면 그만입니다. 비상시에 안 맺어주면 그만이에요. 동맹국이나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될 게 기축통화국은 이만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가 0이에요. 맨 위가 0이고 이게 전 세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미국은 항상 무역수지가 적자예요. 이걸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두고 그 뿌려둔 달러로 이득을 얻은 걸 가지고 미국에 재투자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부분이 빨간 부분이군요. 대세계는 이 정도고, 예.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제 3대 시장 유럽이나 중국 여기도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sab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블록 경제로 고립주의하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군사적인 위협이 없는 하에선. 근데 돈만 모아두고 살면은 부국만 하면은 강병이 안 되면은 항상 그 돈 뺏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블록 경제로 고립주의하면 더 잘 살아요. 미국은.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고립주의였는데 뭐 1차,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호주에다가 식량을 주고 전 세계 식량을 공급했고 무기도 전 세계에 다 빌려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무역 적자 규모들. 예, 중국 무역 적자 규모 보이시나요? 멕시코, 베트남,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예, 뭐 이탈리아, 태국, 한국. 뭐 중국에 뭐를 팔아야 된다고요? 중국도 미국에 팔아야 삽니다.
미국이 당장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끊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저 중에서 자기 우방국들에게만 골라서 몰아주면은 금방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전쟁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고립주의하면 미국이 더 잘 살아요. 거기에 독일과 한국은 돈도 안 내고 군대까지 주둔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문제만 따지면 훨씬 더 잘 삽니다. 미국은 고립주의하면. 그걸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라 가지고 모두가 반대를 한 거고 미국인이 쳐낸 건데 바이든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라는 게 요즘 관점이에요. 너도 세계화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 라인에 서겠다는 거는 1대1로 맺고 저기 그 중국처럼 중국에 저 팔린 아프리카 국가처럼 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중국 라인에 섰다고 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무슨 관정이에요? 6.25 때 미국이 유엔에 설득해가지고 전 세계군이 참전했고, 이제 인플레이션 겨우 끝났을 때 또 미국이 참전해줬고, 인천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 영웅으로 평화 느낄 사람들이 참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뭘 신뢰를 해요? 뭘 도와주고? 일본이 아직 반성 안 하는 건 맞는데 6.25 때 침공한 애들은 중국이잖아요. 여기 라인에 서겠다고? 그게 말이 돼? 게다가 얘네들도 아직까지 그 6.25 침공을 영웅신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신뢰입니까? 그냥 역겨운 사회주의자들 조작이지. 중국 첩보 활동이고. 거기에다가 하는 소리가 지금 1대1로 때문에 부채이더 때문에 중국 식민지 자원착취 식민지처럼 돼버린 아프리카에다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한겨레 같은 거 이건 뭐 사람 아니에요.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저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저 괴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면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따지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물건 그거 안 사.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야, 너네랑 차단을 할래가 미국의 입장이고요. 중국은 그거 방어하다가 석유 국가들과 연합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공격이죠. 이게 과연 공격인가? 미국은 중국 물품을 안 살 거야고, 중국은 이제 미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할 거야. 야, 석유 고갈시킬 거야. 이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공격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싸우면서 군사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이래서 무서워요. 경제적으로 지난 이제 세계화 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는 별개다. 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경제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전쟁으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 전쟁 한번 해보자 이 상태예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스티글리츠가 정치와 경제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케인즈주의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반박을 했고, 노조들이 이거는 헛소리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전쟁 싸워보고 우리도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카시즘이 그렇게 그리웠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탈세계화, 신자유주의 종료란 뜻은 이제 작은 정부를 통해서 기업들끼리 경쟁에 국가가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깨진 상태란 거예요. 세계화, 자유무역 규범, 이거 지금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와 경제가 하나인 상태에서 한판 붙어보는 상태가 이거예요. 이게 세계화가 끝나고 신자유주의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침공은 이미 호주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군사 부문 한번 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가 먹히면 미국은 양면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재래식 무기 교체 기간이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전부 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먹히면은 팍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나토를 배치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군이 오는 걸 유럽으로 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서로 교체해야 돼. 재래식 무기를 잔뜩 쏟아부은 정찰전 같은 게 지금 상태거든요. 우크라이나 자체만 이제 불쌍하게 다 작살났지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자기 주력 무기 다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거 구소련 무기입니다. 구소련 무기. 70년대, 80년대부터 생산된 제품. 보통 이제 무기 수명이 많아봐야 30년이에요. 비행기는 무기 수명이 없고 그냥 다음 세대로 체인지가 되는 거고 항모 그 함성 같은 거 20년 정도 되는 거고 연장해봐야 30년입니다. 근데 이제 고철이죠, 고철. 이게 무기라는 게 생산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철 처리한 거예요. 예. 한국이 폴란드에 파는 것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9세대 무기입니다. 뭐 FA50 이런 거, 경비행기 우리 다음 세대 넘어가야 되고 다른 무기로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좀 더 고품질 무기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무기 계속 개발하고 있고 체인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 신형 소총 정도만 이제 기껏해야 이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오픈한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도 한 세대 지난 걸 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무기 팔 때도 전부 이거 마찬가지고. 이거 뭐 미그 21 이거 뜨나 싶은 거 준 거예요. 그리고 경비행기 수호이 27. 그리고 독일이 준 무기는 뭐다? 동독산 미그 27, 29. 이게 제가 이거 무기 수명이 3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독산이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미국은 폴란드에 65억 달러, 이기에 폴란드는 이제 F-35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이걸로 체인지할 기반이 되었습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다음 세대로 체인지가 되는데 F-35는 2000년대 비행기고 미국은 이제 다음 거 넘어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참고로 현대 전투기는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기 수명 관리 체계 중에 하나인데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하다 보니까 이거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모듈식이고 엔진이란 본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듈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자라는 게 지금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뭐 FA50 이거 수출하는 거 이거 경비행기인데 우리 그냥 KF-X 이상급 고성능 전투기로 체인지하기 위한 발판 팔면 이제 돈도 들어오니까 국방비도 만들고 개발비도 만들고 30년 정도가 무기 수명 체계고 이 정도 되면 어딘가 이제 강대국들은 쏟아 부을 곳을 찾습니다. 팔아먹거나. 그래서 한국처럼 전 세대 무기를 팔고 적절하게 다음 세대로 집중할 수 있는 재원을 얻거나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으면 폐기되거나 그때는 생산 도구가 아니니까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는 팔아먹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근데 임명 경시가 있는 날은 좀 달라요. 이게 보통 팔거나 그냥 주거나인데 임명 경시가 있는 건 그냥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신형 무기 정예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래식 무기 사용하다가 좀 실패하면은 얘네들은 합리적 명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비 43% 증액 추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리적 명분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겠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강제 징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분노로 직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는 거 못 보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독재 국가의 힘이기도 해요. 정리하면 이 전쟁으로 가치가 없어진 러시아, 유럽, 폴란드,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구형 무기를 버리고 신형 무기 체계로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됐습니다. 주력을 업그레이드할 명분이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러시아와 미국은 아직 탐색전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래식 무기만 때려박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탐색전이 뭔가 좀 레벨이 높죠. 그 러시아도 신형 부대인데 신형 부대 안 썼잖아요. 그래서 악성 재고들 그냥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이걸 명분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증액했죠. 우크라이나가 먹히면은 그리고 나토를 재배치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만에 의한 양면 전쟁 뭐 대만이 먹히든 우크라이나가 먹히든 우리는 양면 전쟁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군사 부문 이제 대만은 넘어가 보죠. 대만은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끄는 용도예요. 태평양 진출 막는 것까지가 뭐 이제 최대한 저지하는 것까지가 목표거든요. 대만이 먹히면 동아시아로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특히 에너지가 위험합니다. 근데 상황은 2024년 대만 선거 이후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만 지키는 병력이 긴급하게 투입되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투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 기껏 해봐야 한국에 3만 명인데 전쟁 이후에 전 세계 미군이 그 다음에 재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늦죠. 이때 우크라이나와 대만 중 한쪽이 먹히면 미국은 양면 전쟁 상태가 됩니다. 그럼 미국 경제 상태가 저걸 커버할 만하지 않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위치도 아닌데 여기에 그럼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택도 없고요. 저 해군 대응 가능한 게 일본인데 일본이 참전하면 러시아와 쿠릴 열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양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일본 경제 상태도 좋지가 않고.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보는 사이버전. 우크라이나전은 거의 최초 물리 전략에서 사이버전이 동시에 일어난 상태예요. 근데 동시에 전쟁터의 핸드폰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에 제대로 드러난 상태죠. 그리고 AI 드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다음에 무기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나 동시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반도체를 중국이 구입해가지고 혹은 자국 반도체를 러시아에 줬거든요. 무기 생산하라고. 네. 파이오링크 자료를 좀 보면 나오는데 자세히 나오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가적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설팅 했어요. 근데 사이버전이라고 하면 전부 해킹이나 악성 코드나 마비나 이것까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이버 심리전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스라엘이 제일 잘하던 거였어요. 중국으로 치면 오마오당이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100% 있고 미국에도 있을 겁니다. 민간에 쓰이면 테러고 실전에 쓰이면 전쟁이 되는 게 지금이에요. 공공, 통신사, 은행 정보만 다 부수고 심리전 활용하고 열차 테러 해킹 같은 것도 사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 해킹 조직이 있는데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권 국가들에게 대부분 많아요. 러시아나 베트남, 북한, 중국. 우리는 사이버 보안이 사이버 전이 되는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개 통합 전투 사령부 중에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있거든요. 최근 가장 구축한 건 미국 우주군 사령부고 중국도 우주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주력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북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파악하고 있는 200여 개 정도의 북한 해커 그룹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중국 IP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전략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대만 먹고 태평양을 가자는 거고 미국은 그걸 막자는 겁니다. 대만은 수비를 못해도 태평양에 넘어오는 건 막자는 거예요. 중국이 말로만 대양해군, 연안해군이 있고 대양해군인데 중국이 말로만 대양해군이 아니라 태평양을 진출해서 진짜 대양해군 경험까지 쌓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대양해군 경험을 제대로 쌓은 국가 따지면은 이제 미국이죠. 중국은 목표로 했지만 그걸 제대로 쌓을 만한 기회가 없었고 근데 이거 미국 본토를 중국 러시아가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중에 중국 해상력과 경제력 감당 가능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 중국을 감당하는 해군력은 일본입니다. 거기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처럼 왔다 갔다 한 동맹이 아니에요. 일본은 현재 경제가 안 좋아서 대만의 방어력을 제공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본을 부국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이 참전했을 때 러시아가 쿠릴 열도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합동 훈련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일본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 자신만 미국의 대리인이 되길 바래요. 일본은 그냥 미국의 한 경제권입니다. 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영국, 일본은 그냥 미국이랑 한 경제권이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한 나라라고 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력권이라고 해요. 강대국의 세력권. 현실에서는 강대국의 세력권이 존재하는데 자치권이라는 이상론이 있죠. 대부분 뭐 헛소리 하는 게 지금 양쪽 경제 라인에 팔면서 잘 사는 게 가능한가? 이거 헛소리입니다. 지금 자유무역 끝났다니까요. 이걸 퍼뜨린 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먼의 규칙에서 한 이야기예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 그게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고 서로 거래하는 게 어쨌든 이득이니까 평화를 가져온다. 근데 중국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결별하는 중이고, 케인즈주의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제일 반발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 대표적인 게 있죠. 일본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러는 꼬라지가 딱 중국이잖아요. 큰 정부주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마라. 노조가 말하는 게 이거였어. 이건 허상이다. 그래서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큰 정부주의. 오케이. 그래, 이제부터 한번 메카시즘 해보자는 거지. 반공, 반사회주의. 한국이 필요할 때 근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이 뜻인데, 미국에도 이득 없고 중국에도 이득 없고 필요할 때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한다.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중국의 국제 경영 라인에 설 건지 미국의 국제 경영 라인에 설 건지 이 상황입니다. 즉 어느 국가의 세력권에 편입이 될래? 어느 블록이 될래? 딱 이게 헨리 키신저식 외교 상태가 현실화된 거죠. 미국에 도움되면 아웃. 아니, 도움되면 서로 교류하고 미국에 도움 안 되면 아웃. 자치권이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자유무역 세계화를 확대시켜야지. 이제껏 한창 신자유주의, 신고전주의 이거 반대하다가 케인즈주의로 갔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이 개방 거절했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게 있어요. 안 건드려도 주변에서 지금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진보 좌파가 바라던 이거라니까요. 큰 정부주의.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이 수출을 허용한다 치고 미국도 이제 동맹국 블록에만 수출을 허용할 겁니다. 중국에 돈이 안 들어가도록. 중국 일이 나오니까 미국도 이제 슬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게 지금 미국 행정부 경제사상의 케인즈주의잖아요. 그럼 미국이 동맹국에만 해주던 특혜들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한국 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 특혜들이 통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같은 블록끼리만 될 거예요. 블록 경제화가 될 겁니다. 중국이 국제 경영 라인에 서면 수출 금지시키고 안 맺어주면 그만이에요. 한국이 만약 중국 국제 경영 라인에 선다? 그래 수출 금지시키고 그냥 한국이랑 통화서 안 맺어주면 그만입니다. 죽든 말든. 문재인 정권 동안 미국의 관계를 말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한미 관계. 비디오 머그의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있는데 사드 때 미군이 거기에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국에 요청을 했는데 계속 방치된 걸 보고 이게 동맹국을 태하는 태도인가? 3년 동안 묵살을 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이 이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꼭 끼어야 한다고 왔다. 우리에겐 이게 빅 챌린지였다. 김정은이 이거 반대했다고 해요. 워싱턴 정계에는 지소미아 탈퇴 이후부터 이제 지한파가 있는데 워싱턴 정계에 그 입장에 말의 힘을 모두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소미아 탈퇴 이후. 워싱턴에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동아시아의 동맹이 한국이 필요하다. 아니다. 돈 낭비다. 이렇게 있거든요. 일본만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에 폼페이오가 기본적으로 지한파인데 친한파가 아니라 한국을 알고 한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소미아 탈퇴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미국 정치인들의 주장을 다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발버둥 쳐서 복구했는데 인구 구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인구 계층이 베이비 부머 40대에서 50대거든요. 파란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향점은 중국이죠. 무당층도 없어요.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변해요.
그나마 이제 20대는 무당층이 좀 있긴 한데 20, 30대 여성까지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인 거 보니까 이거 해결 안 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뒤에 중국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장기적으로 그냥 반대 없이 중국에 합류했다가 말아먹은 홍콩 꼬라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도움 받아서 경제적으로 클 겁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생각하죠. 미국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를 왜 살려줘야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국 경제권 아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냥 미국의 다른 주 중 하나예요. 거기다 세계 3대 경제권이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쉬울 게 없어요. 믿을 수도 없으면 더더욱 아쉬울 것도 없고. 근데 아쉬운 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왜 살려줘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어 열심히 해서 제가 보기에는 피신 준비해야 됩니다. 이민자 난민 성공 공식도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중국 출신 가치 투자자 리룬데 천안문 사태에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도 이제 세계에서 히말라야 캐피탈 운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 중 한 명이 됐잖아요. 즉 이민자 난민 성공 공식도 많은 게 금융 자본주의니까 제가 보기엔 열심히 영어에서 피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든 지금 당장 피신을 하지 않더라도 피신할 준비는 항상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미국으로 망명해서 도망쳐서 살지 몰라요. 자, 두 번째 군사부문. 북한이 침공해올까? 이 말이 있거든요. 비디오 먹으에. 요즘 걱정하는 게 대만이 점령되면 북한은 남친하지 않을까. 이거 김정은이 숙청을 세게 해서 불만도 많고 후계자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이 한 덩어리다. 예. 북한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북한에도 당연히 각기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북한이 침공해 온다. 세습 불가 안 될 겁니다. 침공해 오면은 북한 군대가 우리를 커버하지 못해요. 걔네들 괜히 비대칭 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커버가 안 되니까, 정면 대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다른 데서 최대한 괴롭히자, 이 정도 수준이지. 두 번째, 친중파. 중국의 문을 연다. 친소련파는 이제 소련 망하고 중국 북한 내에서 많이 위축이 되는데 친중파는 중국의 문을 연다. 예, 요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고 그 중국을 받아들여서 중국에 편입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세 번째, 친남파가 남한의 문을 연다.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이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좀만 찾아보다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중국이 한국을 보는 관점과 진보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중국이 말하는 평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북한도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게 깨진 상태란 거예요. 정치와 경제 분리가. 이 이전까지는 도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게 평화를 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그러면 민노총 한노총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중국이 한국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대만 문제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이제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한반도 비핵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북한이랑 잘 지내려면 우리를 택하라는 게 중국의 뜻이고 미군 철수시키고 중국 세력권에 가야 된다는 게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계통 혹은 진보 계통의 목표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내 세력권이었고 내 속국이었고 왕이나 왕비 태자 책봉까지 허가를 받던 조선 나라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 중국 세력권에 남은 나라가 북한이고요. 자본주의로 빠져나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언젠가 다시 세력권에 편입시켜야 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권을 복속을 시키면 대만도 복구하고 이쪽도 복구를 하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양해군, 연안해군을 벗어나서 대양해군이 될 전초기지를 두 곳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일본을 점령해서 뭐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필리핀을 점령해서 뭐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만이랑 한국은 태평양을 나가는 전초 기지로 점령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경제에 의존하면서 중국 국제 경영 라인에 서서 장기적으로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판 해보자는 뜻이 됩니다. 이걸 하겠다는 건. 거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의존성이 생겼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 쪽에 물건 팔지 마. 이거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인 길만 빌려주고 우리는 평화롭게 될 거다. 이미 서해도 뺏겼는데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 선택지를 이미 2017년 그 이전부터 중국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러시아도 이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다 끝냈어요. 푸틴 예전에는 스탈린에 상당히 견제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스탈린의 악마의 시도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다. 푸틴은 스탈린화로 바뀌었고 시진핑은 공자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나 왕에게 반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을 이제 유비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시다다 하면서. 왜? 유비 이미지가 딱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유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공자 영화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자 학원을 전 세계에 뿌리고 거기에다 공산당 찬양을 가르치고 이 방식을 시진핑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우미나 방식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첩보 조직이었죠. 이거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원래 여기서부터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위구르 난민을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이거는 위구르인이었던 분이 중국의 고문을 받고 미국으로 도망와가지고 중국 감시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왔는데 중국의 감시를 받아요. 사실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 전부 공산당 간부들이기 때문에 간부 아들, 딸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첩보 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모두 구분할 수 없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미행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이사를 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의 위구르 난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FBI가 왜 이렇게 나오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첩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최근에 발각된 것 자체가 중국 스파이의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것들입니다. 미국 민주당 주요 지지자들이죠. 몇몇 시장과는 성관계를 맺기도 했고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들켜서. 수많은 중국 첩보 요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이제 FBI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방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저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첩보 미국에도 안 돼. 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방첩이 강력해요? 사이버전, 여론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동북공정을 한번 보죠. 동북공정은 문화 침탈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문화 기껏 왜곡하는데 거기에 쓰겠습니까? 경제 보급론을 기반한 군사 침탈이 목적입니다. 중국은 그냥 애초에 한반도를 원래부터 복속시키고 다시 자기네들 세력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통일부 블로그를 나중에 보시고 이걸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중국의 3대 항구를 봅시다. 중국에서 잘 살려면 여기 내륙이나 여기에 살면 안 돼요. 해안가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이해하면 중국은 해안가와 내륙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수익 차이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북 삼성, 즉 만주 지역을 다음 성장 동력으로 잡고 2009년도 때부터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원래 중국이 만주 지역을 중시했던 거에 뭐냐면은 국共내전 때
만주 지역을 먹으면 여기서 총알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 자원까지 있으니까 석유도 요새 여기 있거든요. 그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주 지역이 다음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키우고 있었어요. 2009년부터. 근데 잘 보면은 공장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10년도에는 이 정도 경제권이었는데 이제 2019년 되니까 중국의 큰 기업들도 민간들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뭘 해야 된다? 모든 도로, 제조, 모든 테크 기업까지 전쟁 나면 즉시 물류 유통로가 되고 무기 생산 공장이 됩니다. 24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도 다 체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전 지원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도 탈바꿈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이제 정부 컨설팅, 보안 컨설팅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설팅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전 플러스 사이버 심리전이에요. 해킹만 하고 악성 코드만 뿌리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 심리전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정부는 북부 정부거든요. 보면은 중부 정부 이렇게 있는데 북부 정부는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야, 이거 중부 정부에 통일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만 북부 정부에 통일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한반도에 들어올 예행 연습을 이미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해함대가 북부 정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 시 즉시 투입되거든요. 한국도 정권 붕괴 시 달려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중간에 끊겨 있어요. 북부 정부가. 이거 뭐다? 딱 이 한반도를 자기네들 세력권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서해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백두산 인근에서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얘네들 훈련하는 게 뭐다? 6.25 때 참전했던 애들이다. 그래서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 있고 경무장에서 빠르게 진출할 부대 있다. 그래서 중무장 부대들이 오기 전에 저지하고 자리 먼저 잡아가지고 우리는 전시에 북진을 하죠. 쟤들은 북한 붕괴 시 남진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이십니까? 핵 있습니다. 여기 미사일 포대를 쫙 있거든요. 핵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군 있고요. 기동부대뿐 아니라 핵 있고 해군 여기 있고 진출할 생각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부터 한국어 회화 교육까지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씨 저 힘없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북부 정부가 최대 적이다. 저희 위협이다. 그래서 저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핵을 증대시키고 있죠. 이게 뭐다? 한국에 손 떼라. 대만에 손 떼라. 개입하지 마라. 우리 핵 늘릴 거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그렇게 진출하고 조지아를 진출한 것처럼 본토를 안 건드리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무기 수명 주기라고 했잖아요. 재래식 무기 해결해야 한다고. 중국도 인명 경시 사상이 상당히 있는 나라죠. 게다가 저기 북부 정부에 있는 거 조선족 많거든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이제 취역한 함선들도 있고 그 무기들이 대충 이제 20-30년 됐습니다. 재래식 무기 체인지할 타이밍이 슬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새로 많이 바꾸고 있죠. 한반도 개입을 위해서 차근차근 증강 중입니다. 이 북해함대가. 이해가 돼요? 저 세력권을 중국이 보는 관점. 저 세력권을 복속시키면 태평양으로 나가서 대양 해군이 될 전초기지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이 딱 점령하기 좋은 전초기지가 대만 한반도입니다. 딱 점령하기 좋아요. 일본은 솔직히 해군력도 강하고 섬나라 가지고 넘어가기 힘들고 필리핀도 힘든데 딱 이렇게 점령하기 딱 좋아요. 점령하면은 이거 진출하기 딱 좋습니다. 친중파가 중국을 받아들이는 친남파가 문을 열든 우리는 어쨌든 중국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